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힘내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요인 제한제도 관련된 문제 같이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1번.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본 절약적인 기술 혁신이나 자본의 질적 증가, 노동의 질적 향상, 다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요인들이지만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는 좀 거리가 있죠. 노동조합 목적 자체가 조합원의 이익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강해지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확률보다는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2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어느 기업이 그 기업의 이것에 대한 한 노동자의 공헌도를 평가할 때 그 기업은 회사의 수입에 대한 노동자의 공헌도에서 그 노동자의 무엇을 빼야 한다. 네. 그 기업의 이윤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할 때는 노동자의 공헌에서 비용을 빼야겠죠? 비용이라는 것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 임금. 정답은 1번. 3번. 성공적인 제한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한제도라는 것은 회사에 제한하는 말 그대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내부 개선 내용들, 뭐 업무적인 개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들, 업무 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1번 제한은 반드시 관리자 또는 감독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네, 이게 틀린 내용이죠. 뭐 제한제도의 목적 자체가 자유롭게 이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드시 이런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겠죠. 나머지 선택지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제안을 장려 지도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고 제안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 심사한다. 제한제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실망 노동자, 부가 노동자 효과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실업률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과대평가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를 같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수, 취업자 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할 때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고 생산 가능 인구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을 하게 되고 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학생이나 가사 활동만 하는 전업주부 또는 구직을 단념한 구직 단념자 뭐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실망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 시기에 어때요? 기업에서는 채용을 안 하게 되죠. 기업에서는 채용을 안 하니까 구직자 수가 구인자 수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은 취업을 못 해요. 취업을 못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해요. 실망해서 단념하게 되죠. 단념하고 나 취업 안 해.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요 실업자였잖아요. 취업 노력을 하고 있다가 구직을 단념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실업자 수에서 한 명이 줄어들게 되니까 실업률 통계에는 실업률이 더 낮아지는 걸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 수가 과소평가되는 효과.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다음은 부가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는 부가된다. 실업자가 더해지는 효과를 부가 노동자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 침체 시기에 가구주가 실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내 동생이랑 이제 뭐 알바라도 해보자 하면서 구직 활동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 2차적 노동력이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가정주부였던 우리 엄마가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학생이던 내 동생이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2차적 노동력, 가족 구성원이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실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가 과대평가되는 효과, 실업률이 높아지니까요. 이것을 부가노동자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구직자가 취업이 안 돼서 실망했어. 실망해서 구직활동 안 해. 그러고 단념했죠. 단념하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는 적어지는 효과, 그래서 실업률이 과소평가된다.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더해지는 효과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가 과대평가되는 효과인데 어떻게 과대평가된다? 아버지가 실직을 하니까 가족 구성원들,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우리 엄마 살림하다가 이제 일 알아보려고 움직이면서 실업자 수로 통계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대평가된다. 부가노동자 효과. 네, 그래서 실망 노동자, 부가노동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복습해 볼게요. 1번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구직활동을 단념했어요. 실망해서 단념했죠. 실망 노동자 효과. 그래서 어때요? 실업률이 감소되는, 실업률이 과소평가되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2번 경기 침체 시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효과는, 자, 우리 다시 떠올려 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있었고 생산 가능 인구에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효과, 즉 실업자 수가 감소되는 효과죠. 어떤 효과예요? 실망 노동자 효과. 실망해서 구직활동을 단념했어.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다. 실업률은 줄어들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3번 실망 노동력 인구. 실망했어요. 실망했으면은 이제 구직을 단념한 거니까 구직 단념자는 어디에 속한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 정답은 4번. 4번 문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업자 수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구직을 단념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죠? 실망 노동자 효과.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노동자 효과보다 컸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와 실망 노동자 효과 같은 의미입니다. 효과에 따라 실업률이 변화한다.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은,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더해지는 효과죠. 부가니까. 실망 노동자, 실망 실업자 효과는 실망해서 구직을 단념하면 비경제활동 인구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감소한다. 그래서 실망 실업자는 마이너스, 부가노동자는 플러스. 정답 1번. 6번입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후퇴 시에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부가노동자 효과는 더하는 거니까 증가시킨다. 1번이 맞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의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0인 상태가 아니라,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진공 상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라는 건 우리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듯이 실업률이 0인 상태가 아니라 마찰 실업률만 존재하는 상태, 즉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잠재 실업자. 일단 잠재 실업자니까 실업자
아니라 잠재적인 실업자니까 실업자로 집계가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이 되는데 뒤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 공부할 때 이제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네, 이렇게 또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관련된 정부의 개입,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정책을 소득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단 명칭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소득 정책이라고 해서 소득에 관련된 정책, 노노 아닙니다. 정부가 가장 관심 있는 것, 거시경제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물가 상승률이랑 실업률, 고용 관련된 지표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 소득 정책의 영향을 보시면 행정적인 관리 비용이 증가하겠죠. 정부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마찬가지 임금을 억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금이 억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장 산업으로 노동력을 이제 재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성장 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정책은 물가 상승, 실업률 관련 정책이다.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 소득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번. 소득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행정적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네,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임금 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들 내용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소득정책, 소득에 관련된 거 아니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개입하는 거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 3,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직업훈련 정책은 주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왜 그럴까요? 구조적 실업 우리 공부했습니다. 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산업 간,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해지니까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산업 간 이동을 유도하는 거죠. 3번.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고요. 알선은 노사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노동쟁의 조정 제도이다. 네, 알선은 이제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이제 강제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개입은 이제 긴급 조정 그리고 중재 이거는 강제적인 개입이 되겠습니다. 4번. 강제적 노동쟁의 조정 방법은 강제적 노동쟁의 뭐라 그랬죠? 네, 중재와 긴급 조정이 강제적 노동쟁이고 알선은 자율적 해결을 권고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5번. 다음 중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적극적인 거 우리가 한번 이게 느낌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가장 적극적이고 어떤 게 적극적이지 않은지 실업급여, 재취직 훈련, 취업 상담,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가 가장 적극적이지 않죠. 보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재취직 훈련이나 취업 상담, 일자리 창출 이것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죠. 하지만 실업급여 제공은 그와는 반대로 이제 실업자들의 생활을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제공이 되겠습니다. 6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 훈련,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 지원, 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액션인데 실업보험이라는 것은 실업자의 생활 안정, 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 1번. 7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실업급여, 실업자 대부, 실직자녀 학자금 지원, 다 생활 안정 관련된 거죠.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인데 다소 소극적인 거죠. 취업 알선은 적극적으로 이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8번.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누진세,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걷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비교적 적은 비율의 세금을 걷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 재분배와 관련이 됩니다. 고용보험 마찬가지. 네. 근데 간접세 강화는 오히려 네, 소득 재분배와 거리가 있죠. 간접세는 모두가 똑같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접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같이 물건을 사면은 똑같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랑은 거리가 있다.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랑 실업률 간에 개입하는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개입하는 정책을 그렇습니다. 소득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역의 상관관계, 즉 상충관계, 서로 충돌하는 관계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곧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랑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과도해지면 안 되니까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Y축은 물가 상승률, X축은 실업률. 그래서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지죠. 이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네, 실업률이 높아지고 서로 역의 상관관계다. 네, 필립스 곡선.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네, 필립스 곡선. 2번.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관계를 설명한다고요? 실업률이랑 물가 상승률. 그래서 실업률,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없죠. 근데 임금 상승률이 있네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는 것이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의 의미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다. 정답은 1번. 실업 대책입니다. 실업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고용 안정, 고용 창출 혹은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하고요. 사회 안전망 혹은 고용 안전망 형성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고용 안정 정책으로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취업 정보망 등과 관련된 게 고용 안정에 관한 정책이고, 일자리를 창출, 고용 창출과 관련된 정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공공투자사업 확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거, 고용장려금, 네,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안전망 관련된 정책으로는 보호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래서 이 사회안전망 정책은 보호를 위한 것이다. 요거는 좀 더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은 고용안정,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으로 구분된다. 고용안정,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형성.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는 고용안정 정책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도 고용안정 정책이다. 그리고 직업정보망 구축 이런 것들이 있었죠. 3번 고용창출 정책은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고용 촉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에 해당한다. 네, 아닙니다. 사회안전망 형성은 뭐라 그랬죠? 네, 사회안전망 형성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책이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이고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4번입니다. 2번 분야별 고용 정책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고용 유지도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이 되고요. 일자리 함께하기, 사회적 기업 육성 이것도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 크레딧 지원은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3번 실업 정책을 고용 안정, 고용 창출,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구분할 때 사회 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것 뭐였죠? 보호,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구성 항목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서 제가 암기를 좀 도와드릴게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취업 촉진 수당에는 이주비, 조기 재취업 수당,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돼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이주비도 지원을 해주고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가 포함된다. 그래서 암기는 실업하면은 입냄새가 나요. 입냄새 나서 실업하면 구취 때문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죠.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업하면 구취 때문에 구직급여랑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직급여랑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래서 이거 지금 한 3번 정도 연습하고 바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암기를 하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서도 나오는데 또 뒤에 고용보험법, 노동관계법규 공부할 때 고용보험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만날 내용이긴 한데 지금 바로 암기하시면 좋겠죠? 문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것은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를 봐야겠죠?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수당이다. 정답 3번. 2번. 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노동시간과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실업급여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련 연구들이 있습니다. 몇 개를 찾아봤는데 실업급여는 경제활동 참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업급여는 경제활동 참가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게 나타났고
실제로 그래서 경제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론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가 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의아해서 이제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동 시간이 증감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는 증대시킨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실업률 한번 적으면서 해볼까요? 자,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은 다시 말해서 확장 정책이 됩니다. 확장 정책은 금리 인하와 관련이 돼요. 경기 부양과 관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을 확대한다 해서 확장 정책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기업 입장에선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죠. 이자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기업의 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고용도 많이 하고 또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맥락으로 보시면은 재정 지출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이하도 세금을 이제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의 이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금리 인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도 일자리를 취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같은 문제입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과는 실업률과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최저임금을 높이는 거는 임금을 인상하는 거니까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히려 이제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 레이오프라고 합니다. 일시해고 제도. 그래서 미국, 이런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일시해고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이직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직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선들이,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런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일시해고 제도, 이런 것도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6번. 사회민주주의형 정치 조직이 무력하여 국가 차원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 제도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이 특징인 국가는,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일본입니다.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 제도, 이게 마이크로 코퍼라티즘. 코퍼레이션이 기업이니까요. 마이크로 하면 개별 기업주의,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 기업주의, 개별 기업 중심으로 이게 특징인 국가는 일본이다. 정답은 3번.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케인즈의 실업 이론입니다. 내용 공부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 신고전 학파 공부했었죠. 신고전 학파는 어떤 시장 가설이었나요? 경쟁 시장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경쟁을 강조하는 경쟁 시장 가설이고, 시장은 하나의 통합된 이제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경쟁 시장 가설을 비판하면서 나온 가설이 어떤 시장 가설이었죠? 그렇습니다. 분단 시장 가설, 분단 노동 시장 가설, 어떤 학파? 제도 학파. 그래서 제도 학파, 제도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 분단 노동 시장 가설에서는 어때요? 차별, 소외 문제 관심을 가져서 노동의 인간화를 강조했고, 분단 노동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게 분단 노동 시장 가설이었습니다. 케인즈의 실업 이론은 마찬가지 신고전 학파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에요. 신고전 학파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유 경쟁을 강조했고 시장 기능을 강조했어요. 시장 기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시장 기능에 맡기고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알아서 가격을 결정해주고 알아서 고용을 정해주고 그래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업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게 되는 이런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신고전 학파의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서 실업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케인즈의 실업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실업 이론은 신고전 학파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경쟁 시장 기능에 맡기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실업의 원인은 바로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수요를 늘리면 되겠죠? 유효 수요를 늘리는 것. 그것을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재정 지출 증대를 통해서 정부가 이제 돈을 푸는 거죠. 정부가 돈을 씀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고 복지 정책을 쓰고 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실질 수요,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케인즈의 실업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이 높은 거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풀어라. 어떻게? 복지에 풀고 경기 부양에 풀고 재분배를 위해서 돈을 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주장했던 이야기는 또 한 가지, 기업은 어떤 임금에 관심을 가질까요? 실질 임금, 명목 임금. 노동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네. 기업은 실질 임금에 관심을 갖지만 노동자는 명목 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실구매력을 반영한 임금이 실질 임금이었잖아요. 명목 임금은 액면가, 보이는 그대로 5,000원 이렇게 보이는 명목 임금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명목 임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화폐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크면은 이제 돈이 이제 큰 걸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실구매력을 반영한 이제 실질 임금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노동자는 명목 임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명목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띠게 된다. 하방 경직성 기억나시나요? 아래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명목 임금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방으로 경직돼 있다. 그래서 이 명목 임금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노동자의 명목 임금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노동 수요는 실질 임금의 함수이고 노동의 수요는 누구예요?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건 기업이니까 기업을 바꿔서 얘기한 거죠. 노동의 수요, 기업은 실질 임금의 함수, 실질 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 노동자는 명목 임금에 관심을 가지니까 노동의 공급은 명목 임금의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 자체를.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얘기구나. 기업은 실질 임금, 노동자는 명목 임금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실질 임금은 누가 관심을 가져요? 기업이 관심을 갖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임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임금이 높으면 비용 부담이 크니까 고용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고용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실업이죠. 노동 수요 감소로 인한.
이렇게 정리하면 케인즈 실업이론 끝. 네,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케인즈 실업이론은 신고전 학파를 비판하고 그래서 자유경쟁, 시장 기능에 모두 맡기는 것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업에 개입을 해라.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 증대를 통해서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의 공급은 실질 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예요, 기업이에요? 노동자죠. 노동자는 명목 임금에 관심이 있다, 실질 임금에 관심이 있다. 명목 임금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은 명목 임금의 함수고 노동의 수요는 실질 임금의 함수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이 틀린 내용. 2, 3, 4번 같이 읽고 복습합니다.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을 갖고 있어요. 화폐 환상을 갖고 있어서 명목 임금을 중시하죠. 그래서 명목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설명을 하였다. 네. 이게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니까 고용을 줄이면은 노동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유효 수요의 부족이다. 4번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확대, 확장을 얘기했죠. 재정 투용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2번으로 갑니다. 하나의 국민 경제에서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는 자,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될 때 임금이 공정하게 형평하게 지급될 때 이제 최적 인적 자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케인즈 실업 이론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조금 영상이 짧았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 한계 수입 계산하는 문제 이거 이어서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영상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짧게 끝났네요. 그래도 정리가 잘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기분 좋게 감사하게 또 확인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